여러분 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제2절 당좌 자산 본문 두 번째 부분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에서 5. 유가증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부터 출발합니다. 출발합시다. 자, 먼저 유가증권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있을 유자 가치 가짜다 그지? 가치가 있는 종이 쪼가리를 말합니다. 성격 증권시장 등을 통해서 거래가 되고 여유 자금이 있는 기업이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는 가치 있는 종이 쪼가리다 이겁니다.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지분증권도 있고요. 국채, 공채, 회사채라는 채무증권도 있습니다. 자, 지분증권은 주식을 말하고요. 채무증권은 국채, 공채, 회사채라는 걸 말한다. 성격 따져봅니다. 주식은 만기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들고 있는 동안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주주총회 가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채무증권은요. 만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가 될 때까지 이자를 따박따박 받고 만기가 되면 그 액면에 적혀있는 금액을 원금을 싹 받는다 이겁니다. 됐지요? 이런 측면에서 양자가 차이가 있구나 라고 볼 수 있고 참고로 우리 이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가볍게 들어보십시오. 자, 기업이 있을 때 재무상태표 그려봅니다. 자산, 부채, 자본. 자산이 5억 원 있습니다. 부채가 3억 원 있습니다. 자본이 2억 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5억 원입니다. 근데 그 재산 5억 원을 어떻게 자금을 조달했는지 따져보니까 3억 원은 은행에서 돈 빌려왔습니다. 남의 돈. 2억 원은 우리 회사 주인, 주주들로부터 돈을 가지고 왔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재무상태표 왼쪽에 있는 자산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말하고 오른쪽 부채와 자본은 그 재산을 획득하기 위해서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부채는 남의 돈을 빌려온 거. 그래서 타인 자본이라고 이름 부릅니다. 이론적으로. 자본은 우리 회사 주인, 주주로부터 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기 자본이라고 이론적으로 이름 부릅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우리가 돈이 10억 원 필요합니다. 10억 원 엄청 큰 돈이다, 그지? 그 10억 원을 은행 가서 빌려주십시오라고 하면 잘 안 빌려줍니다. 너무 큰 돈이라서 그때 우리는 이렇게 돈 빌린다 이겁니다. 여러 다수한테로부터 증서를 발행해서 돈 빌리고 싶다 이거지. 이름이 뭐다고? 회사채입니다. 10억 원을 한 큐에 빌리기는 어려워. 그래서 100만 원으로 짧게 쪼갭니다. 그래서 100만 원이라고 적혀있는 회사채를 발행합니다. 이거를 좀 사십시오. 요거 가지고 있는 동안에 이자 따박따박 주고 만기가 되면 원금도 갚을 겁니다. 라고 발행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회사채를 구입하는 순간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옵니다. 남으로부터 돈 빌린 개념이지. 그게 부채입니다. 그리고 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다, 그지? 주식을 발행해서 돈을 조달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거는 자본에 해당합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회사채와 주식을 발행하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 거고 지금 우리는 이러한 회사채와 주식을 이제 돈이 좀 남아서 구입하는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유가증권을 구입을 하면 그거는 뭐다고? 자산이다 이거지. 됐습니까? 한번 발행하는 사람 입장 그리고 구입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채무증권에서 뭐 국채, 공채, 회사채가 있는데 국채는 누가 발행한 거다고? 나라에서. 공채는요 공기관에서 발행한 거. 회사채는 기업이 발행한 그러한 채무증권을 말한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자, 유가증권, 이제 우리는 구입한 사람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구입했을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은 토탈 4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취득했을 때 그 취득 목적에 따라서 계정 과목이 달라진다 이겁니다. 단타 목적으로 유가증권 구입했다고 단기 매매증권. 그리고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만기가 적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만기가 될 때까지 끝까지 들고 있을 목적으로 구입했다. 그때는 만기 보유증권. 그리고 주식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에 가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지? 그 유가증권 구입한 목적이 주주총회 가서 의결권 행사함으로써 그 회사에 대해서 중대한 영향력을 좀 미치고 싶어서 그 회사를 좀 좌지우지하고 싶어가지고 주식 구입하는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그때는 그 주식이라는 유가증권에 대해서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는 이름으로 회계 처리한답니다. 됐지요? 그 다음에 우리 기업의 기준에서는 이런 용어 쓰고 있네. 유의적인 영향력 행사. 있을 유자, 의미 할 때 의자입니다. 의미가 있는 무슨 뜻입니까? 중대한 그 뜻입니다.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주식 샀을 때 요 계정 과목. 그 다음에 장기 투자 목적일 때는 매도 가능 증권. 됐습니까? 이렇게 그 취득 목적에 따라서 4개의 계정 과목을 쓸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분석 좀 해볼게요. 단타 목적인 단기 매매증권은 주식인 경우도 있고 채무증권인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장기 투자 목적인 매도하는 증권도 주식일 수도 있고 채무증권일 수도 있어. 맞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있는 이 2개의 계정 과목은 좀 다르다 이겁니다. 만기 보유증권은 만기가 있어야 되는 거야. 만기가 있다는 말은 주식은 해당 사항 없어. only 채무증권만 해당 사항이 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지원법 적용 투자 주식.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한다고 그 말인 즉슨 주식일 때만 가능하다 이겁니다. 채무증권일 때는 의미가 없다. 됐지요? 별거 아닌데 이런 부분이 이론편 문제에서 자주 지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만기 보유증권은 주식 안 돼. 만기 없는데 뭐. 지원법 적용 투자 주식 이런 거는 채무증권은 안 돼. 의결권 행사 못 하는데 뭐. 됐습니다. 그 다음 분류. 단기매매증권, 단타 목적, 잠깐 가지고 있다가 팔아먹을 겁니다. 뭘로? 유동자산, 유동자산 중에서 당좌자산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3개는요, 투자자산, 즉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된다 이겁니다. 됐지요? 조만간에 팔 거 아닙니다. 좀 오래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본다 이겁니다. 있지요? 위에는 유동자산, 밑에 3개는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는 게 원칙인데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가끔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채무증권입니다. 3년짜리 회사채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거야. 만기 보유증권이거나 매도가능 증권이라면. 됐습니까?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느덧 만기가 올해 결산일로부터 이제 1년 이내로 도래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올해 재무제표에는 이러한 만기 보유증권, 매도가능 증권을 물론 비유동자산으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유동자산으로 위치를 옮겨야 될 거다 이겁니다. 됐지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로 가끔 보면 만기 보유증권, 매도가능 증권이 있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당연히 비유동자산 쪽에 딱 기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주 예외적으로 아주 가끔씩 유동자산 위치에 이런 계정 과목이 딱 표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일리 있습니까? 아주 예외적인 상황인 것이다. 됐습니다. 그 말이 쭉 적혀 있습니다. 주식은 만기 보유증권 안 돼. 그 다음에 채무증권은 지원법 적용 투자 주식 안 돼. 그 다음에 그지 원칙적으로 만기 보유증권, 매도가능 증권 요거는 비유동자산인 거가 원칙인데 아주 예외적일 때는 유동자산 위치로 기록되는 경우도 있을 거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지? 채무증권인데 취득일로부터 따져보았을 때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라면 뭘로 분류된다고요?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된다고. 그러면 그거는 재무상태표 작성할 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그 이름으로 기록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맞습니까?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았다. 다시 한번 현금성 자산 정의 복습합니다. 출발점이 둘 중에 한 개다, 그지? 채무증권이거나 또는 금융상품이거나 이런 걸 취득했는데 취득일로부터 따져볼 때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말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회사채라는 거는 채무증권일 경우, 그지?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계정 과목과 분류 그리고 형태 이런 거 생각해 보았고, 자, 그 다음 재분류라는 주제가 나왔네요. 이론표 문제에서 가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아두십시다. 자, 취득 후에 보유 목적이 바뀌더라도 기업 임의대로 단기 매매 증권에서 다른 범주로 또는 다른 범주에서 단기 매매 증권으로 재분류할 수는 없답니다. 그와 달리 취득 후 보유 목적 바뀌면 매도 가능 증권에서 만기 보유 증권으로, 만기 보유 증권에서 매도 가능 증권으로 이렇게 재분류하는 것은 가능하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단기 매매 증권은 어디에 속한다고요? 유동자산에 속한다고요. 자, 회사는 이와이만 자산 기록할 때 비유동자산보다는 유동자산으로 기록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이용자들이 기업 중에서 자산이 금액이 똑같다 하더라도 이왕이면 유동자산이 많은, 유동자산 비율이 높은 회사를 훨씬 선호한다 이겁니다. 유동자산이 많다는 말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빨리 현금화 시켜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좋다를 의미합니다. 비유동자산은 현금화 시키기 조금 어렵다라고 해석한다 이겁니다. 그지? 그래서 이왕이면 유동자산으로 좀 높게 기록하고 싶어 하는데요.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비유동자산인 만기 보유증권 또는 매도하는 증권 같은 걸로 기록했어. 그런데 보유 목적이 좀 바뀌어가지고 유동자산으로 좀 바꾸고 싶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인정 못한답니다. 됐지요? 그와 달리 만기 보유증권, 매도하는 증권끼리는 어차피 비유동자산이잖아, 그지? 그거끼리는 재분류가 가능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겁니다. 됐지요? 그런 취지로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 요게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주제다, 그지? 단기 매매 증권이 있는데 우리가 단타 목적으로 샀는데 예를 들어서 주식을 시장성이 상실되었다 이겁니다. 그럴 수 있잖아. 주식을 샀는데 그 주식이 상장 폐지가 되었답니다.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은 단타 목적으로 구입한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빨리 팔아먹으려고 샀는데 상장 폐지가 되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제때 팔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일리 있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단기 매매 증권으로 기록하는 거 의미가 없다, 그지? 그래서 그때는 반드시 매도 가능 증권으로 재분류하십시오라고 규정을 하고 있답니다. 자, 이해합시다. 자, 단기 매매 증권 취득했을 때 우리 회사 마음대로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는 없어. 그런데 시장성이 상실이 되었다면 반드시 그거를 매도 가능 증권으로 재분류해야 된다 이겁니다. 됐지요? 이렇게 이해합시다. 그리고 재분류할 때 회계 처리는 선평가한 다음에 후 분류해야 된답니다. 너무나 당연한 소리입니다. 자, 100만 원 주고 단기 매매 증권 구입했습니다. 주식입니다. 상폐가 되어서 가치가 5만 원이 되어버렸어. 휴지 조각되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그 100만 원이라는 단기 매매 증권을 매도 가능 증권으로 재분류해야 됩니다. 재분류하기 전에 평가부터 해야 되겠지. 100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이제 가치가 5만 원 되어버렸다고 일단 95만 원만큼을 평가 손실을 기록해야 되겠지. 그래서 100만 원이라는 금액을 5만 원으로 만든 다음에 5만 원이라는 금액을 단기 매매 증권에서 매도 가능 증권으로 이렇게 싹 바꾸어야 될 거다 이겁니다. 당연하다, 그지? 그게 선평가 후 분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재분류라는 주제. 자, 그다음 우리 교재에서 6.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겠습니다.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여러 계정 과목 중에서 이번 단어는
당좌 자산에 해당하는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회계 처리를 좀 디테일하게 볼 거다 이겁니다. 출발합니다. 자, 단기 매매 증권 의미는 뭐라고? 단타 목적으로 구입한 유가 증권을 말한다. 자,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 회계 처리가 나왔습니다. 자, 분개할 거니까 거래 요소 결합 관계 칠판에 적어 봅니다. 자산은 나의 자리 왼쪽, 부채와 자본은 오른쪽, 수익은 오른쪽, 비용은 왼쪽. 됐습니다. 자,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을 10주, 주당 2,000원에 매입했고요. 매입 수수료 1,000원을 포함해서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회계 처리 어떻게 할까요? 생각해 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자산의 증가 기록합니다. 2만 원, 10주 곱하기 2,000원은 순수한 주식 금액인 2만 원만 자산으로 기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수료 1,000원, 요거는 차변을 수수료 비용이라는 비용의 증가로 기록한답니다. 그리고 그 수수료 비용은 영업 외 비용으로 분류가 된답니다. 됐지요? 그리고 대변은요, 돈 줘야 됩니다. 얼마요? 주식 가격 2만 원이랑 수수료 1,000원이랑 합해서 2만 1,000원 돈 줍니다. 뭘로? 현금으로. 그래서 대변을 현금이라는 자산 감소로 기록한다 이겁니다. 됐지요? 이게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 회계 처리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 우리 회계학에서 중요한 회계 처리입니다. 시험에서 자주 출제된다 이겁니다. 자, 의미를 좀 짚어봅니다. 자산 취득할 때 수수료 같은 짜잘한 지출이 생깁니다. 이런 거를 취득 부대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자산 취득 과정에서 짜잘한 지출이 생겼을 때 원칙은요, 그 짜잘한 지출을 차변 회계 처리 자산으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랍니다. 그런데 딱 하나 예외가 우리 조금 전에 봤던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 회계 처리입니다. 단기 매매 증권 취득할 때 수수료 생기는 경우에는 그때는 자산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아주 예외적으로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겁니다. 그게 우리 조금 전에 봤던 요 회계 처리. 엄청 예외적인 회계 처리였었다 이겁니다. 왜 굳이 이렇게 예외적인 회계 처리를 규정하고 있냐 하면 이유는 이거랍니다. 단기 매매 증권은 단타 목적으로 유가증권 구입한 거야. 한 두어 달 있다가 팔아먹으려고 주식을 샀다 이겁니다. 그러면 가격이 변동하더라도 크지는 않을 거다 이겁니다. 그지? 그러면 자, 단기 매매 증권을 나중에 잘 샀는지 못 샀는지 나중에 팔아먹을 때 수익률을 한번 따져볼 겁니다. 수익률 따져볼 때 애당초 취득할 때 금액을 순수한 주식이 아니고 수수료까지 합해가지고 기록해버리면 수익률이 약간 왜곡될 수가 있을 것 같다 이겁니다. 됐지? 그래서 단타 목적이라 보니까 수익률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 상황에서 수수료까지 섞어가지고 원칙대로 회계 처리하다 보니까 수익률을 정확하게 매기기가 조금 애매해지더라 이겁니다. 그런 취지 때문에 단기 매매 증권 취득할 때는 아주 예외적으로 수수료 같은 거를 자산 금액으로 섞지 말고 순수한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자산으로 처리하십시오라는 예외적인 규정을 하고 있더라 이거지. 취지 이해가시죠? 그겁니다. 그런 취지 때문에 아주 예외적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유가증권에 대해서 회계 처리, 취득 회계 처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유가증권 취득할 때 그 취득 목적에 따라서 4가지 계정 과목이 사용될 수 있잖아. 자, 만약에 주식을 가정합시다. 그러면 만기보유증권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뭐 하여튼 유가증권을 구입합니다 라고 가정합니다. 유가증권을 구입할 때 그 계정 과목이 4개 중에 1개로 될 수 있는데 만약에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된다고 그러면 그때 유가증권 구입할 때 생기는 수수료를 뭘로 처리한다고? 아주 예외적으로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 비용이라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유가증권 구입하는데 그 유가증권이 단기 매매 증권은 아니래. 만기보유증권 또는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또는 매도가능 증권일 경우다 이겁니다. 그때는 수수료를 어떻게 처리한다고? 일반적인 회계 원칙에 따라서 자산으로 처리한다 이겁니다.
엄청 중요하다. 똑같은 유가증권이라 하더라도 그 유가증권에 대한 계정 과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유가증권 취득할 때 생기는 수수료 회계 처리가 달라질 수 있다 이겁니다. 단기 매매증권이라면 비용으로 회계 처리, 단기 매매증권 아니라면 원칙대로 자산으로 회계 처리. 아시겠죠? 이게 우리 회계학에서 교수님들이 엄청 출제하기 좋아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 단기 매매증권 보유하는 동안 주식이라면 배당받을 수 있을 거고 채무증권이라면 이자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때 회계 처리 봅니다. 보유 중인 단기 매매증권인데 주식이랍니다. 요거에 대해서 배당금 1,000원을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답니다. 회계 처리 어떻게 할까요? 별거 아니지. 대변의 배당금 수익이라는 수익의 증가 기록하고 차변을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의 증가 기록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 사례. 보유 중인 단기 매매증권이 있는데 채무증권이랍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자 1,500원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습니다. 회계처리 이번에는 대변에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의 증가 기록하면 되겠고 차변은 보통예금이라는 자산 증가 기록한다. 별거 아니지요? 자, 그 다음 단기 매매증권의 기말평가 회계처리입니다. 자, 단기 중에 단타 목적으로 10,000원 주고 취득한 주식이 있는데요. 기말에 공정가치가 즉 주가가 12,000원으로 올랐답니다. 회계처리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겠지.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자산 증가 2,000원 기록합니다. 그러면 애당초 10,000원으로 기록돼 있던 단기 매매 증권이 2,000원만큼 증가해가지고 12,000원이 될 거다, 그지?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12,000원이라는 금액이 최종적으로 기록될 거다 이겁니다. 왜? 기말 주가가 12,000원 되었으니까. 당연하다. 그리고 대변 2,000원을 뭘로? 단기 매매증권 평가액이라는 수익의 증가로 기록할 거다 이겁니다. 차변 자산의 증가, 대변 수익의 증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평가 손실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요. 읽어봅니다. 단기 중에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매입가액 10,000원에 취득한 채무증권입니다. 이번에는 그거의 기말 공정가치가 9,000원으로 하락했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그때는 회계처리 이렇게.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자산 감소를 1,000원만큼 기록합니다. 그러면 애당초 10,000원 기록돼 있던 게 1,000원만큼 감소하니까 9,000원이 될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차변은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이라는 비용의 증가로 기록할 겁니다. 어렵지 않지요? 이게 단기 매매증권의 기말 평가 회계 처리였습니다. 자, 그다음 단기 매매증권의 처분 회계 처리 보겠습니다. 자, 표가 하나 있지요. 표부터 정리할게요. 우리 교재에서 참고라고 제목 붙였는데 사실은 이 부분 제7절에서 다시 한번 공부할 거라서 참고라고 제목 붙였을 뿐 우리 앞으로 엄청 많이 사용할 개념이다 이겁니다. 별표 하나 쳐주십시오. 자,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운송료, 수수료, 여러 세금 같은 짜잘한 지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는 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짜잘한 지출이 생길 수 있다 이겁니다. 맞지요? 자, 이때 회계처리 어떻게 하는지를 딱 정리했습니다. 앞으로 실기편 문제 풀 때 엄청 많이 활용하는 주제다 이겁니다. 맞지요? 자, 자산 취득할 때 짜잘한 지출료 이미 우리 정리했습니다. 어떻게? 원칙은 자산으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야. 딱 하나 예외가 단기 매매증권 취득할 때 생기는 수수료만은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겁니다. 단기 매매증권 유가증권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운송료, 뭐 퀵비, 택배비 이런 거 생길 수 없고요. 세금도 낼 거 없습니다. 그래서 기껏해야 생길 수 있는 게 수수료거든요. 그때 뭘로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겁니다. 이게 아주 예외적인 회계 처리였다. 그리고 이제 살을 좀 붙입니다. 자산 처분할 때도 이런 짜잘한 지출이 생길 수 있어. 이때는 이렇게 구분한답니다. 그 자산 처분이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인지 아닌지로 나누어야 된답니다. 주된 영업 활동의 동의어가 일반적인 상거래랍니다.
일반적인 상거래라고 우리 회계학 교재에 적혀 있다고요. 무슨 뜻이라고?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 그거를 의미합니다. 자산 처분이 주석 내용 봅니다. 일반적인 상거래 의미는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을 말하는 겁니다. 주된 영업 활동이면서 자산 처분이랍니다. 무슨 뜻입니까? 도소매 기업이라면, 상기업이라면 상품 매출을 의미합니다. 그지? 만약에 제조기업이라면 우리가 열심히 만든 제품을 파는 겁니다. 제품 매출을 의미한다 이겁니다. 그지? 그게 주된 영업 활동이면서 자산 처분을 의미하는 거다. 그리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주된 영업 활동이면서 자산 처분이라는 거는 재고 자산의 처분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재고 자산이라는 의미는 다음 단원 제3절에서 공부하겠지만 미리 맛배기로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회사 주된 영업 활동으로서 판매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재고 자산이라고 말한답니다. 그래서 도소매 기업이라면 이미 완성되어 있는 상품을 사와가지고 좀 비싸게 팔아먹는 게 도소매 기업이잖아. 이미 완성되어 있는 상품을 구입했어. 그거를 왜 샀습니까? 주된 영업 활동으로서 팔아먹으려고 샀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상품이 도소매 기업의 재고 자산. 제조기업은 우리가 팔 물건을 우리가 직접 만든다, 그지? 그거를 제품이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그 제품이 재고 자산입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파는 것이 주된 영업 활동입니다. 그래서 도소매 기업이라면 상품 매출, 제조기업이라면 제품 매출이 바로 주된 영업 활동이면서 자산 처분이 되는 것이다. 됐지요? 그래서 자산 처분을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주된 영업 활동인지 아닌지로 나눕니다. 만약에 주된 영업 활동이면서 자산 파는 거, 즉 상품 매출 또는 제품 매출일 경우에는 이런 짜잘한 지출이 생겼을 때 뭘로 처리하자고요? 별도의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한답니다. 퀵비, 택배비라면 밤비 계정 과목, 수수료라면 수수료 비용 계정 과목, 세금 낸 거라면 세금과 공과 계정 과목, 이렇게 별도 판관비에 해당하는 비용 계정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주의합시다. 위에 적혀 있는 수수료 비용이랑 밑에 있는 수수료 비용이랑 이름은 똑같지만 분류가 서로 다른 거야. 단기 매매증권 취득할 때 기록하는 수수료 비용은 영업외 비용으로 분류되는 거고, 주된 영업 활동에서 자산 처분할 때 수수료 생겼을 때는 수수료 비용이라고 비용 처리하는데 이거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되는 거다 이겁니다. 정확하게 개념 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자산 처분하는 과정에서 이런 짜잘한 제출이 생겼는데 그 자산 처분이 주된 영업 활동은 아니랍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 그때는 뭘로 본다고요? 그 짜잘한 지출을 해당 자산의 처분 손익에 그냥 끼워 넣어 버려야 된답니다. 그리고 해당 자산의 그 처분 손익은 손익계산서 위치로 따져볼 때 영업 외 수익 또는 영업 외 비용으로 분류가 되는 거랍니다. 이런 취지인 겁니다. 자산 처분 과정에서 이런 짜잘한 지출이 생길 수 있는데 주된 영업 활동으로서 이런 지출이 생기면 그거는 영업과 관련된 비용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분류를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해야 될 거다. 근데 주된 영업 활동 아니면서 자산 처분하는 과정에서 짜잘한 지출이 생길 수 있다고? 이거는 영업과는 관계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니고 손익계산서로 따질 때 저 아랫부분 영업 외 수익 또는 영업 외 비용으로 반영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취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된 영업 활동은 우리 회사 입장에서 중요한 거래다, 그지? 그때는 짜잘한 지출이 생겼다 하더라도 어떤 성격의 지출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별도 계정 과목을 통해서 이렇게 딱 표시해 주어야 된답니다. 그와 달리 주된 영업 활동 아니면서 자산 처분하는 과정에서 짜잘한 지출이라고 이런 거는 우리 회사 입장에서 중요한 지출이 아니야. 그래서 쓸데없이 이런 별도 비용 계정 과목 쓰지 말고 그 거래에 대해서 사용하는 처분이익 또는 처분 소실 계정 과목이 있거든 거기에 그냥 끼워 넣어 버려도 충분하다 이겁니다. 됐죠? 그런 취지에서 우리 기업의 기준에서는 이렇게 똑같은 자산 처분 과정에서 생기는 지출이라더라도 서로 다르게 처리하도록 딱 규정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지요? 이런 논리를 우리 앞으로 이제 엄청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됐습니다. 자, 지금 보는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유가증권의 처분 회계 처리 이제 볼 겁니다. 그거는 요 표에서 어디에 해당하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자산을 처분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아니야, 그지?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주된 영업 활동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맨 아래쪽 내용에 해당하고, 따라서 단기 매매 증권 처분 과정에서 짜잘한 지출 생겼다 하더라도 절대로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이런 비용 계좌 항목 쓰면 안 됩니다.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또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그냥 끼워 넣어 버려야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꼭 알아야 된다. 됐습니다. 사례 봅니다. 당기 3월 1일에 단타 목적으로 10,000원 주고 구입했던 주식이 있는데요. 그거를 9월 1일에 13,000원에 팔았습니다. 어렵지 않죠? 10,000원 주고 구입한 거를 13,000원에 팔았어. 근데 그 파는 과정에서 수수료 1,000원이 지출되어서 돈이 13,000원 들어올 줄 알았는데 1,000원 차감돼 12,000원만 현금 들어왔다 이겁니다. 상황 이해가시겠지요? 자, 어떻게 회계 처리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정답 확인하기 전에 제가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이 아래 공간 괜찮지요? 이거 적어볼게. 자, 조금 당겨서 이렇게 대변에 가지고 있던 단기 매매 증권이 없어졌습니다. 자산 감소 적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 자산 감소 얼마로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처음에 10,000원. 그게 작아지는 겁니다. 자산 감소를 대변에 적는다. 그리고 차변에 돈 들어옵니다. 현금으로 돈 들어오는데, 자, 수수료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얼마에 팔았다고? 13,000원에 팔았다고. 현금 13,000원 들어온다라고 봅시다. 그래서 예상이 3,000원만큼 이익 보았습니다 라고 예상되었다 이겁니다.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이게 기본 구조입니다. 대변의 자산 감소, 차변의 자산 증가, 그리고 차이에 대해서 3,000원만큼 이익 봤다 그지? 대변의 수익의 증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산 처분에서 나타나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은요, 손익계산서로 따져볼 때는 중요한 거래 아니잖아. 이거는 영업 외 수익으로 분류되더라 이겁니다. 됐죠? 이러한 기본 골격에서 수수료가 생겼답니다. 1,000원. 뭘로 돈 지출했다고? 현금으로 지출했다고. 그러면 13,000원 현금 들어왔다가 다시 1,000원만큼이 빠져나간 걸로 볼 수 있다, 그지?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 감소 기록합니다. 그럼 결국은 13,000원에서 차감된 12,000원만 최종적으로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거지. 됐지요? 문제는 요 대변에 현금 기록한 부분에 대한 차변 회계 처리가 문제다 이겁니다. 절대로 요 1,000원을 수수료, 비용 이런 걸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쪽에다가 그냥 반영시키자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반영하면 됩니까? 처음 예상은 10,000원짜리를 13,000원에 팔아니까 3,000원만큼 이익 보았습니다 라고 예상했지만 1,000원만큼 추가로 돈이 지출되는 바람에 결론이 바뀐다 그지? 13,000원에 파는 게 아니고 1,000원만큼 차감되니까 12,000원에 판 꼴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론값이 3,000원 아니고 얼마로? 2,000원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됐죠? 요게 최종적인 회계 처리가 되겠습니다. 확인할까? 이렇게.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10,000원, 그리고 차변에 현금이 얼마 들어온다고? 13,000원 들어왔다가 1,000원 차감되니까 12,000원.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 2,000원으로 최종 결론 나온다. 절대로 요 수수료 1,000원을 뭐 차변에 별도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요 논리 엄청 중요하다. 자, 그리고 또 질문합니다. 아니, 단기 매매 증권 취득할 때 굳이 그 수수료를 원칙대로 자산 처리 안 하고
별도 비용 계정 과목, 수수료 비용으로 분류되는 별도 비용으로 처리했던 이유는 수익률을 디테일하게 계산하고자 하는 취지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아니, 단기 매매증권 처분할 때도 요 수수료 생기면 디테일한 수익률 파악을 위해서는 요 수수료를 별도로 떼버리고 순수한 주식 가격만 가지고 처분 이익 또는 처분 손실을 기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는 굳이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취득 원가만 순수한 주식 금액으로 딱 잘 관리되어 있으면 비록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회사 내부적으로는 얼마든지 수익률을 디테일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애당초 10,000원에 구입했던 주식이네? 주식 가격만 가지고 볼 때 그거를 13,000원에 팔아먹었으니까 순수한 주식 금액으로 따지면 수익률이 몇 %구나 요거를 충분히 내부적으로는 잘 관리할 수 있다라고 본다 이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매매증권의 처분을 회계 처리해서 수수료는 어떻게 처리한다고? 주된 영업 활동 아니니까 해당 자산의 처분 이익 또는 처분 손실에 그 금액을 끼워 넣어버리면 된다라고 결론 낼 수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처분에 대한 회계 처리, 처분 이익 나오는 케이스였고요. 자, 그다음 처분인데 처분 손실 나오는 케이스도 한번 보자 이겁니다. 작년도에 11월 1일에 단타 목적으로 주식을 14,000원 주고 구입했는데요. 작년도 말 주가는 2만 원으로 올라갔답니다. 그러면 작년도 말에 6,000원만큼을 평가 이익을 기록했을 거다, 그지? 그래서 작년도 말 재무상태표에 기록되는 단기 매매증권은 2만 원이었었다 이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올해 8월 1일에 18,000원에 팔았답니다. 이해가시지요? 자, 파는 과정에서 수수료 2,000원이 지출되어서 그거 차감된 금액이 현금으로 들어왔답니다. 분석합니다. 똑같은 논리야. 자,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자산 감소 적습니다. 얼마 적습니까? 14,000원 아니지. 작년도에 6,000원만큼 평가에 기록했을 거니까 2만 원을 자산 감소로 적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차변은 돈 들어옵니다. 얼마? 18,000원에 팔았어. 18,000원 돈 들어옵니다. 현금으로 들어왔어. (2만 원) 기록돼 있던 거를 18,000원에 팔았으니까 2,000원 손해봤다, 그지? 그거를 차변에 비용의 증가,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이라는 비용 증가로 기록합니다. 이게 기본 골격이야. 그 과정에서 수수료 2,000원이 생겼어. 그러면 대변에 현금 2,000원이라고 적을 수 있다, 그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18,000원 현금 들어왔다가 2,000원만큼 다시 빠져나갔으니까 16,000원만 돈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다 이겁니다. 됐지요? 자, 이 상황에서 2,000원에 대해서 차변 회계 처리가 문제다 이겁니다. 절대로 수수료 비용 이런 걸로 처리하면 안 된다. 어떻게? 처분 손실 여기에다가 끼워 넣어 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2만 원짜리를 18,000원에 팔아서 2,000원 손해보는 줄 알았는데 그게 결론이 아니야. 2,000원만큼 추가로 돈 지출이 되었으니까 손해본 금액은 결론은 4,000원이 된다가 결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처분 손실 회계 처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됐지요? 그 다음 주제 봅니다. 우리 교재에서 7어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어음, 정식 명칭은 약속어음입니다. 약속어음. 발행인이, 어음 발행하는 사람이 미래 일정한 날짜에 돈 주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증서를 말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루비, 주식회사 루비전자 귀하, 그죠? 루비전자한테 발행해 주는 겁니다. 누가? 주식회사 한국상사가. 돈 얼마 준다고요? 500만 원. 언제 준다고요? 오늘은 4월 1일인데요. 돈 언제 준다고? 9월 30일에 주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증서입니다.
돈은 어디서 받으면 된다고요? 우리은행 구로 지점에 가서 돈 받으면 된답니다. 아시겠죠? 이게 약속어음이라는 증서입니다. 자, 우리 앞 강의에서 당좌 수표라는 증서 보았다, 그지? 당좌 수표랑 약속어음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그지요? 발행한 사람이 돈 주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적어서 발행한다 이겁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차이. 당좌 수표는 언제 돈 줍니다라는 이런 날짜가 따로 없습니다. 당좌 수표 들고 있다고요? 오늘 당장 은행 가서 돈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차이가 있어. 약속금은 지금 가지고 있다고. 오늘이 예를 들어서 5월 1일이야. 오늘 돈 못 받아서 9월 30일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 점에서 차이가 있다. 두 번째 차이요. 당좌 수표는 돈 받을 수 있는 곳이 우리 전국 어디 있는 국민은행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은행명, 그지? 뭐 전국 어디에 있는 국민은행 가가지고 그냥 돈 받으면 됩니다. 그와 달리 약속금은요, 그 회사, 발행한 회사로 직접 찾아가야 됩니다. 주식회사 한국 상사로 찾아가가지고 돈 받아야 됩니다. 다만 회사 경비실에서 돈 줍니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회사 정문에서 제일 가까운 그 회사의 주 거래 은행이겠지. 그 은행에서 돈 받으십시오라고 적혀 있다 이겁니다. 우리 은행 그룹지점 가가지고 요 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점에서 차이가 있다. 됐지요? 요게 약속어음이라는 증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전자어음이라고 돼 있네. 요게 종이로 된 어음이고요. 이제 실무에서는 이제 전자식으로 어음을 많이 발행하거든요. 이름을 전자어음이라고 이름 부릅니다. 똑같은 겁니다. 종이든 전자든. 오케이. 자, 그다음 약속어음의 분류 봅니다. 현금성 자산은 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이겁니다. 현금성 자산 정의는 뭡니까? 출발점이 뭐다고? 국채, 공채, 회사채와 같은 채무증권이거나 또는 정형화된 금융상품이거나 요거를 가지고 취득일로부터 만기 3개월 이내면 현금성 자산이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지금 보는 약속금은 채무증권 또는 정형화된 금융상품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 현금성 자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사 내가 약속금을 받았는데 만기가 내가 취득한 날로부터 따져볼 때 만기 3개월 이내다. 그렇다 하더라도 현금성 자산은 될 수가 없는 거야. 내 입장에서 약속금을 받았다고 그거는 내 입장에서 받을 돈 성격입니다. 받을 돈 성격의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약속금을 발행해 주었다고 그러면 줄 돈이 생긴 겁니다. 줄 돈 성격의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 다음 당좌 수표랑 약속금이랑 차이점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차이가 뭐다고요? 수표는 지금 당장 돈 받을 수 있는 반면 약속금은 거기 적혀있는 날짜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차이고 또 하나 차이가 있다면 당좌 수표는 가까운 모든 그 은행에 가가지고 그냥 그지 전국에 있는 어느 은행이나 다 가능한데 약속금은 그 정해진 그곳으로 직접 가야 되는 차이점이 있다. 됐습니다. 그다음 선일자 수표라는 것이 실무에서는 이제 거의 없는데 우리 이론편 시험에서 가끔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알아둡시다. 선일자 수표라는 거는요. 우리 조금 전에 어음과 수표의 차이점 보았잖아. 어음과 수표 중간에 있는 이무기 성격이다 이겁니다. 용도 아니고 뱀도 아니고 그 중간쯤에 있는 성격인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가벼운 마음으로. 자, 약속어음은요. 돈을 지금은 돈이 없는데 나중에 주겠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서 발행하는 거다 보니까 외상 성격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물건 구입하면서 약속은 발행해 준다고요? 지금은 돈 없는데 나중에 돈 줄게요라는 의미다 이겁니다. 신용 거래다 보니까 외상 거래다 보니까 중간에 은행이 개입이 됩니다. 맞습니까? 중간에 은행이 개입이 되어서 발행이 되는 건데 자, 이러한 약속은 발행하려면 은행과 그 회사 간에 좀 두터운 신뢰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그 기업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는
어음을 약속어음 발행하고 싶어도 발행이 잘 안 된답니다. 일리 있지요. 그런데 우린 지금 당장 어음을 발행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 물건을 구입하고 싶어. 물건 단순 외상으로 1억 원짜리 좀 구입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니까 물건 파는 회사에서 너무 금액이 커서 뭔가 어음 같은 걸 좀 받고 싶습니다라고 요구한다 이겁니다. 일리 있습니까? 그때 나는 어음 발행하고 싶은데 발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때 나오는 것이 선일자 수표라는 겁니다. 당자 수표는 그 성격이 뭐라고? 나의 당좌예금 통장에 들어가 있는 돈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그지?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은행과의 신용관계 같은 거는 필요 없다 이겁니다. 좀 손쉽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기업에서는 약속금을 발행하고 싶은데 발행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면 당좌 수표를 그냥 어음 성격으로 좀 발행하고 싶은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좌 수표는 오늘 발행해버리면 오늘 당장 당좌 수표 들고 있는 사람이 은행 가서 돈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돈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지금 당장 은행 가가지고 수표를 막 제시하면 우리가 지금 수표가 부도나는 상황이 될 겁니다. 됐죠? 자, 이런 상황에서 선일자 수표라는 걸 발행하는 겁니다. 자, 나는 오늘 4월 1일입니다. 오늘 물건 가지고 오면서 돈은 9월 30일에 돈 주고 싶습니다. 요 상황이야. 요 상황. 4월 1일인데 오늘은 9월 30일에 돈 주고 싶어. 요런 약속금을 발행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지금 못하는 상황이야. 그러면 당좌 수표를 발행한다 이겁니다. 당좌 수표를 발행하는데 날짜를 뭐라고? 당좌 수표는 그 당좌 수표 발행한 날짜만 적히는 거야. 언제로? 4월 1일 말고 9월 30일로 기재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당좌 수표를 상대방 가게에 주면서 이거 지금 우리가 어음을 발행해야 되는데 어음 발행할 여력이 없어가지고 당좌 수표를 대신 발행하는 겁니다. 대신 날짜를 9월 30일로 적었으니까 지금 당장 은행 가서 돈 달라고 하지 말고 9월 30일 가서 요때 돼서 은행 가서 돈 찾으십시오라고 부탁하면서 이렇게 당좌 수표를 발행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일리 있습니까? 그거를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 선일자 수표. 아직 그 날짜가 도래하지 않았지만 미리 미래의 날짜로 날짜 적어서 당좌 수표 발행하는 거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당좌 수표를 들고 있는 사람은 약속대로 나중에 9월 30일에 가가지고 은행 가서 돈 찾아야 될 건데, 그지? 그 전까지는 가만히 들고 있어야 될 건데, 그 회사도 급하니까 돈 대신 또 다른 회사에 돈 대신 요 선일자 수표를 결제 수단으로 막 사용해 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시중에는 오늘은 예를 들어서 날짜가 5월 1일입니다. 5월 1일인데 아직 도래하지도 않은 미래의 날짜가 발행 일자로 적혀 있는 당좌 수표가 돌아다닐 수가 있다 이겁니다. 어이없다 그지? 그런 경우가 있어. 그 이름이 선일자 수표입니다. 회계 처리 어떻게 하자고요? 별거 아니야. 당좌 수표 모양새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성격은 어음이야, 그지? 약속음. 그래서 약속음과 동일하게 회계 처리합니다가 결론입니다. 내가 선일자 수표를 받았다고? 그러면 약속음 받은 것과 동일하게 회계 처리한다. 선일자 수표를 발행했다고? 그럼 약속음을 발행하는 것과 동일하게 회계 처리한다가 결론입니다. 별거 아니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론표 문제에서 선일자 수표라고 나오면 모양새는 당좌 수표지만 실제 성격은 약속음이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만 자, 당좌 수표라는 것이 현재 실무에서 거의 사라지고 있어. 왜? 인터넷 뱅킹과 신용카드 때문에. 그지? 그러다 보니까 선일자 수표 역시 현실에서는 거의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규모 작은 회사도 신용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급한 물건이 있다고 신용카드 결제하면 됩니다. 그지?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선일자 수표가 실무에서는 거의 없어. 그런데 아직까지도 시험 문제에서는 종종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단순 외상거래와 어음거래의 차이점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주제는 뭐였습니까? 어음이랑 당좌 수표의 차이를 분석해 본 거야. 지금은 어음이랑 단순 외상을 한번 비교해 보자 이겁니다. 자,
A가 B한테 외상으로 물건 팔았어. 어음 같은 거 받지 않고 단순히 외상 거래했다 이겁니다. 자, 그때 A는 대금 받기로 한 날까지 기다렸다가 B로부터 직접 돈 받아야 될 겁니다. 당연하다, 그지? 그런데 만약에 A가 B한테 물건 팔면서 B로부터 약속금을 받으면 참 좋다 이겁니다. 왜요? A는 그 돈 받기로 한 날짜가 되기 전에도 C라는 제3자한테 물건 구입하면서 대금 결제 수단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속금을 넘겨줄 수 있다 이겁니다. 만기가 되기 전에 돈처럼 쓸 수가 있다. 자금 유통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약속금이라는 증서가 있잖아. 그거를 돈처럼 쓸 수 있는, 그지? 만기가 되기 전까지도 그거를 돈처럼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다가 결론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물건 팔 때 단순 외상 거래보다는 약속금을 받고 싶어 할 거다 이겁니다. 맞지? 됐습니다. 자, 그다음 주제요. 우리 교재에서 8 수치 채권과 지급 채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이번 강의 마지막 주제거든요. 조금만 힘내서 잘 마무리합시다. 자, 먼저 용어 정리합니다. 받을 돈을 유식한 말로 수취 채권이라고 부른답니다. 그 다음에 줄 돈을요, 유식한 말로 지급 채무라고 부른답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미 살펴본 부분입니다. 우리 회계학에서 일반적인 상거래라고 나오면 의미가 뭐다고?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된 영업활동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도소매 기업이라면, 도소매 기업은 의미가 뭐라고요? 상품을 싸게 주고 사와서 비싸게 팔아먹어서 먹고 사는 회사입니다. 상품을 구입하고 상품을 팔아먹는 그것이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이다 이겁니다. 도소매 기업은 상품 구입과 상품 판매가 주된 영업활동입니다. 이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단은 제3절에서 공부할 겁니다. 자산인데 우리 회사 주된 영업활동으로서 판매하려고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재고자산이라고 분류합니다. 그래서 주된 영업활동은 재고자산을 구입하거나 재고자산을 파는 것이 주된 영업활동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소매 기업의 재고자산은 상품 계정 과목이거든. 상품을 구입하거나 상품을 파는 것이 도소매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다 이겁니다. 됐지요? 자, 그리고 제조기업은 재고자산이, 자, 제조기업은 의미가 우리가 팔아먹을 물건을 우리가 직접 만드는 회사입니다. 직접 물건 만들려면, 제품 만들려면 원재료 구입해서 우리 직원들 달라붙어서 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기료 같은 각종 경비를 투입해야 제품이 완성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제조기업의 경우는 자기가 이제 직접 만들어서 이제 팔아먹으려고 만든 물건이 제품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재료 구입한다고요? 그 원재료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은 원재료라는 것도 있고요. 제품이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자, 제조기업은 주된 영업활동 뭐라고? 재고자산을 취득하거나 재고자산을 파는 것이 주된 영업활동이라고. 원재료를 구입하는 거, 그 다음에 열심히 만든 제품을 파는 거, 그거지? 그게 주된 영업활동이다 이겁니다. 뭐라고? 재고자산 취득 그리고 재고자산 처분, 이게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이다. 그런 주된 영업활동을 우리 회계학에서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름을 일반적인 상거래라고 이름 부릅니다. 됐지요? 수취채권, 지급채무, 일반적인 상거래라는 용어 정리했고, 이제 중요한 표가 소개됩니다. 이 표, 우리 교재 있지요? 별표 하나 쳐두십시오. 이번 시간 강의에서 두 개의 중요한 표가 등장했습니다. 한 개는 자산 취득 그리고 자산 처분 과정에서 짜잘한 지출들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그거 정리했습니다. 그 표. 그리고 지금 보는 표, 두 개가 매우 중요한 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표 봅니다. 자, 우리가 거래를 할 때 받을 돈이 생길 수 있고 줄 돈이 생길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때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받을 돈, 줄 돈에 대한 회계 처리할 때 계정 과목이 달라진다 이겁니다. 그거를 표로 정리한 겁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자, 주된 영업활동으로서
외상 거래인지 약속금 주고받는 거래인지로 나눈답니다. 자, 자산부터 볼까? 자, 주된 영업 활동이면서 외상 거래인데, 자, 우리 도소매 기업을 가정할게요. 자, 도소매 기업. 상품을 싸게 주고 사와서 비싸게 파는 회사입니다. 자, 상품을 팔았다 이겁니다. 외상으로 팔았어. 그러면 대변에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의 증가 기록될 거고요. 차변이 문제입니다. 차변에 받을 돈에 해당하는 자산의 증가 기록해야 됩니다. 단순 외상 거래라고 외상 매출금으로 기록한답니다. 됐습니까? 주된 영업 활동으로서 외상 대금으로서 받을 돈이 생겼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주된 영업 활동으로서 받을 돈이 생겼는데 약속금을 받았답니다. 즉 도소매 기업이 상품 파는데 상대방으로부터 약속금을 받았다 이겁니다. 자, 그때는 뭐라고? 차변을 받으럼으로 회계 처리한답니다. 됐죠? 자, 그런데 그 밑에 상황은요. 우리 회사는 도소매 기업인데 상품을 파는 게 아니고 다른 자산을 팔았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에어컨이라는 비품을 한 2년 정도 쓰다가 중고로 팔았답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그지? 그거는 유형자산입니다. 유형자산은 우리 회사의 영업활동에 사용하려고 가지고 있는 자산을 유형자산이라고 하는데, 유형자산을 중고로 파는 그런 거래는 자산 파는 거는 파는 거지만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은 아니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서 유형자산을 중고로 팔면서 외상으로 팔았답니다. 그러면 차변에 외상 대금에 해당하는 자산 증가가 기록돼야 되는데 그때는 뭐를 쓰자고요? 주된 영업활동 아니니까 미수금 계증과목 쓰자 이겁니다. 그리고 비품을 유형자산을 중고로 팔았는데 상대방으로부터 약속은 받을 수 있잖아, 그지? 그때는 차변을 뭘로? 그때도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하자입니다. 됐죠? 그 표입니다. 그리고 금전대차 거래는 남으로부터 돈을 빌려오거나 남한테 돈 빌려주는 걸 말합니다. 남한테 돈 빌려줬다고 나중에 다시 원금 받을 겁니다. 당연하다, 그지? 그 부분을 차변을 대여금이라는 걸로 기록한답니다. 이건 어렵지 않지요? 자, 그다음 줄돈 생각해 봅니다. 도소매 기업입니다. 우리는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차변의 상품이란 자산 증가, 대변을 줄돈에 해당하는 부채의 증가로 기록해야 될 겁니다. 상품 구입은 주된 영업 활동이야. 단순 외상 거래로서 줄돈에 대해서 대변 부채 증가 기록해야 된다고. 이름이 뭐라고? 외상 매입금 계정 항목 씁니다. 자, 상품 구입하는데 주된 영업 활동이야. 상품 구입하면서 약속금을 발행해 줬답니다. 그때는 대변을 지급엄이라는 부채 증가로 기록한답니다. 자, 그와 달리 우리 회사는 유형자산을 구입합니다. 영업활동에 사용하려고 물건 구입한다 이겁니다. 에어컨을 삽니다. 그때 자산 취득 과정에서 외상으로 구입했어. 그러면 차변에 비품이라는 자산 증가 적고 대변에 외상 거래라고 그때는 주된 영업활동 아니면서 줄돈이야 미지급금 계증과목 쓰는 겁니다. 에어컨이나 비품 구입하면서 약속금 발행할 수도 있을 거야. 그때는 미지급금 계증과목 쓰는 겁니다. 왜? 주된 영업활동 아니니까. 주된 영업활동 아닐 때는 외상거래든 약속금 발행했든 어쨌든 미지급금 계정을 쓰는 거다. 그 다음에 은행에서 돈을 빌려왔습니다. 그럼 나중에 돈 갚아야 된다, 그지?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부채입니다. 이름을 대변의 차입금이라고 적습니다. 어렵지 않지요? 이게 중요한 표가 되겠다. 핵심은 요거겠지요. 자, 우리 회사 입장에서 받을 돈이 있을 때 주된 영업활동이라면 외상거래는 외상 매출금, 약속금 받았으면 받으러 적습니다. 주된 영업활동 아니면 외상이든 어음거래든 전부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자, 그리고 줄돈이 생겼어. 주된 영업활동이라면 단순 외상이면 외상 매입금, 약속금 발행했으면 지급엄. 주된 영업활동 아니라면 외상이든 어음이든 따지지 않고 미지급금으로 처리한다. 아시겠죠? 이게 앞으로 우리 실기편에서 회계 처리할 때 엄청 많이 사용할 논리가 되겠다. 자, 특히나 중요한 별표는 요거입니다.
자, 주된 영업활동 아니라면 상대방으로부터 우리가 어음받았다고 마치 받을 어음 적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주된 영업활동 아니라면 어음 거래를 하더라도 미수금으로 적어야 된다. 그리고 주된 영업활동 아니면서 약속어음 발행했다고요? 마치 지급어음이라고 적어야 될 것 같아. 부채 쪽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 미지급금으로 써야 된다. 그치? 특히나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사례 몇 가지 보고 마무리합시다. 자, 사용하던 토지라는 유형자산입니다. 우리 회사 영업활동에 사용하려고 가지고 있는 자산, 유형자산. 토지라는 유형자산을 우리 영업활동에 쓰다가 몇 년 쓰다가 팔았다 이겁니다. 5만 원짜리 토지를 5만 원에 팔았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받았답니다. 마치 약속어음 받았으니까 차변을 받을 어음으로 기록하고 싶지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주된 영업활동 아니니까 미수금이라는 계정으로 차변 회계 처리한다. 그리고 대변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토지를 팔았으니까 감소시켜야 된다, 그지? 대변에 토지라는 자산 감소 기록하면 되겠다. 그래서 5만 원짜리를 5만 원에 팔았으니까 처분 이익, 처분 손실 같은 거는 나타나지 않고, 그지?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핵심은 차변 계정 과목 이름이 절대 어음 받았다 하더라도 받을 어음 아니고 미수금이다 이겁니다. 그거를 말하고 싶었어. 두 번째, 사무실에서 사용할 비품 에어컨을 4,000원에 구입했습니다. 대금은 약속어음 발행해서 지급했습니다. 유형자산 구입은 주된 영업활동 아니야. 그래서 설사 약속어음 발행했다 하더라도 절대 대변을 지급어음으로 기록하면 안 돼. 미지급금으로 기록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비품이라는 자산 증가, 대변에 부채 증가를 적어야 되는데 절대 지급어음 아니야.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지. 아시겠지? 그래서 기출 포인트로 다시 한번 강조되어 있습니다. 주된 영업활동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유형자산 처분이나 구입 이런 거는 절대 어음 거래했다 하더라도 받을 어음, 지급어음 안 써. 미수금, 미지급금 써야 된다가 굉장히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 포인트다. 됐지요? 자, 그리고 마치기 전에 하나만 더 잔소리. 우리 교재에서 참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처음 회계학 접할 때 제일 어려워하는 용어가 바로 채권이라는 용어입니다. 왜요? 이름은 똑같지만 의미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 조금 전에 봤던 수취채권. 받을 돈을 유식화 말로 수취채권이라고 이름 부른다고 했습니다. 수취채권을 줄여가지고 채권이라고 이름 부릅니다.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국채공제회사채라는 거를, 그런 유가증권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요? 채무증권이라고 이름 불렀습니다. 맞습니까? 이런 채무증권을 줄여가지고 채권이라고 이름 부릅니다. 그럼 똑같은 채권이라는 이름이라 하더라도 의미가 완전 달라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회계학 서적을 읽을 때 채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주의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의미 중에서 어떤 의미로 지금 적고 있는지를 잘 파악해야지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사람으로 따지면 동명이인입니다. 이름은 똑같지만 서로 다른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채권이라는 용어 나왔을 때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의미 중에서 무엇에 해당하는지를 잘 파악하자라는 것이 우리 교재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됐지요? 자, 지금까지 우리 교재로 따질 때 8. 수취채권과 지급채무라는 주제까지 살펴봤고요. 뒷부분은 다음 강의로 계속 진행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